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제 어제 진행했던 내용에 이제 이어서 진행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관세 환급, 더군다나 이제 수출을 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급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반드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관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는 그런 이제 취지 중에 하나가 수출을 지원한다라는 목적도 조금 깔려 있기 때문에 관세 환급 제도, 제가 이제 특별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간이 정액 환급 제도에 관해서는 내가 수출하고 나서 이게 환급 대상이 되는가, 환급을 신청을 해서 환급액이 발생하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 환급이다라고 해서 환급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무엇을 어디에 이제 납부를 했거나 세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금을 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돈을 되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겠죠. 근데 그 관세 환급이라는 게 되돌려받는 사유에 따라서 과온합 환급이 있고 계약 상위 환급이 있고 수출 지원을 위한 관세 환급,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환특법상의 환급 해서 이 세 종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참고 사항에 나와 있는 관세 환급 도에는 이제 깊이 설명을 들어가면 지금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우시니까 요거는 조금 건너뛰고 첫 번째로 과언합 환급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과언합 환급은 관세법에 이제 규정이 있는데 착오로 인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 더 많이 냈다는 이야기겠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관세를 납부, 오납이라고 표현되는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이제 납부한 경우, 이 경우에 사후에 이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납부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과오납 환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납세자의 청구, 즉 수정신고 등을 통해서 납세자가 청구해서 되돌려 달라고 이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과세 관청의 직권에 따라 이걸 이제 경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정에 의해서도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 관세법 38조의 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관세를 납부하고 나서 이제 수정신고, 세액의 정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정신고나 경정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과온합 환급,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약 상위 물품, 그래서 이제 위약 환급도 역시 관세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 상위 물품이라고 얘기하면서 반송 이야기도 드렸었고요. 뭐 통관 보류에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었고, 계약상 체결돼서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좀 위반이 생기는 경우에 내가 그 물건을 수령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되돌려 보내겠다라고 해서 양자 합의하에 물건을 다시 반송하는 경우에 수출신고 필증도 반드시 거래구분 93 해서 이제 위약에 관련된 수출신고 필증으로 발급 받으셔야 되고 그 사안을 진행하면서 수출 검사의 비율도 좀 높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관세법에 있는 내용을 이제 몇 줄에 걸쳐서 계약 상위 물품 또는 이제 위약 물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의하여 수출자에게 이제 저쪽 송화인에게 반송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 의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위약 환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위약 환급의 요건은 반드시 이제 몇 가지 요건이 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수입 신고가 수리되어 관세가 납부된 물품일 것. 당연히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되돌려 받겠죠. 그리고 수입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의할 것. 이 부분은 세관에서 실제로 수출 통관을 진행을 하면서 양자 간의 오고 간 이메일 같은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한테 클레임을 제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양자가 이제 서로 조율하는 것. 내가 이 물건을 다시 너에게 반송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쪽 수출자가 그래 오케이 다시 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세관 공무원이 이메일 오고 간 거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어요. 아니, 반드시 이제 서류가 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또 이제 메신저 같은 것들도 그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메신저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캡처해서 내기도 하고, 요런 입증에 대한 부분들이, 어,
조금 세간에 제출되어야 이제 그 위약 수출권에 관련된 통관을 진행할 때 좀 절차가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수입 신고했을 당시에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할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 수입을 했다가 쓰던 물건을 되돌려 보내는 거는 위약이 아닙니다. 나중에 원상 때도 이제 그 얘기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수입 신고했던 그 당시의 성질과 형상이 그대로 좀 유지된 상태의 물품을 되돌려 보내는 걸 의미하고요. 반드시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연수가 나오는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수출 신고 전에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 어제 말씀드리면서 수출 신고는 적재하기 전까지만 그 관할 세관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위약 환급에 관련돼서 수출 신고를 진행을 할 때는 그 물건이 반드시 보세구역에 입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보세구역에 입고돼 있는 상태에서 수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위약 같은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이 나가서 실제로 그 물건을 검사하는 비율이 이제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 물건이 보세구역에 들어와서 이 물건이 보세구역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반입계 같은 것들을 구비해서 수출 신고를 하게 되죠. 계약 상위 환급 물품이나 이제 위약 환급 물품이나 나중에 이제 또 간략히 설명드린 원상태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신고 필증과 환급 절차를 일련의 연속적인 그런 절차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급을 염두에 두고 내가 냈던 세금을 되돌려 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수출 신고 전에 관세사에게 이거는 원상태로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계약한 물건이 아닌 게 왔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좀 그 거래 사안의 특이성을 조금 관세사에게 미리 얘기하셔서 면허를 수출 신고 필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환급을 받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관세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뭐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있는 날로부터 5년. 뭐 과온합 환급은 그 과온합 한 날을 기준으로 이제 기산을 하고, 위약 물품 환급은 수출 신고 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뭐 이렇게 해서 이 기준으로 기간을 기산을 합니다. 전자상거래 물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출을 했다가 되돌아오는 경우, 해외 직구 같은 경우 뭐 반품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서 말씀드리면, 외국과 전자상거래 지원하게 하여 관세를 납부한 물건이 반품되는 경우 그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아까는 뭐 그 기간이 뭐 위약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질로부터 6개월 이내에 뭐 보세구역에 반입해서 다시 수출신고하고 그 수출신고 필증에 근거해서 이제 납부했던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 이제 해외 직구했던 물건 반품해서 나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환급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어떤 금액, 그 세금을 납부했는데 되돌려받는 거, 그래서 잘못 냈을 때 과혼합, 또는 내가 상대방과 계약 부분에 있어서 상이한 증명이 있어서 그걸 다시 송화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 이미 납부했던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뭐 위약 환급, 계약 상위 물품에 대한 위약 환급,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 환특법상의 환급을 말씀을 드릴 건데, 관세 환급 특례법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상 많이 불러요. 근데 이제 풀네임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앞서서 냈던 관세 를 환급받으시는 그런 이제 과오나 뭐 위약 환급 뭐 이런 부분 말고도 그 환급에 있어서 이제 커다란 부분을 또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환특법상의 관세 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원재료 수입해서 물품 만들어서 내보낼 때 그 원재료 수입했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근데 환급 특례법상 저희가 이제 가장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제도가 바로 이 간이정액 환급입니다. 이 간이정액 환급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이제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은 간이정액 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내가 수출을 하고
수출을 하고 수출 신고 필증을 발급을 받았다면 그 수출했던 물건에 HS 코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540419의 1000번이라는 그 코드의 간이정액 환급액이 30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HS 코드별로 간이정액 환급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HS 코드 540419의 1000번이란 물품을 수출을 하고 나면 10,000원당 30원을 환급해 주는 거예요. FOB 신고 금액 10,000원당 30원이 환급액으로 아예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HS 코드의 중요성 말씀드릴 때 환급에 관련된 부분도 이래서 중요하다.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기재된 그런 금액들이 HS 코드별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거는 그냥 수출만 하면 어떤 별다른 다른 서류를 구비할 필요도 없이 그 수출을 했다라는 확인 서류, 즉 수출 신고 필증만으로도 얼마든지 환급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조해서 내보낸 그런 물품들이 10,000원당 얼마씩 책정돼 있는 물품인가라고 확인을 하셔서 2년 안에 수출하고 수출 신고 수리로부터 2년 안에 있는 그런 수출 신고 필증을 잘 파일링 해 놓으셨다. 그 서류를 근거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소기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1년에 뭐 반기 또는 뭐 분기 아니면은 뭐 설 명절을 앞두고 아무래도 자금 수요가 조금 몰리니까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환급 신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가 특별한 그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수출만 하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수출 지원책의 일환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간이정액 환급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지금 해외 내보내는 셀러 물론 이제 제조해서 내보내시거나 이제 사입을 해서 내보내시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환급 그 받으시는 방법을 좀 고려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제조해서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 수출되고 나면 그 수출 신고 필증에 근거하여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이정액 환급이 이렇게 절차가 좀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의 환급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전담 직원을 둘 필요도 없고 해서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이정액 환급을 많이 이용들을 하세요. 그런데 간이정액 환급의 단점은 뭐냐면 HS 코드별로 일정 환급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원부자재를 수입했던 냈던 관세액보다 간이정액 환급액으로 계산해 보니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수출 기업이 어느 환급 방법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를 한번 판단을 하셔서 간이정액 환급 절차는 간단하고 구비 서류도 뭐 특별할 건 없어서 간이정액 환급이 조금 편하긴 하지만 환급의 측면에서는 개별 환급이 나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간이정액 환급으로 환급받지 마시고 개별 환급 쪽으로 넘어오셔도 되죠. 대신 개별 환급은 아까 간이정액 환급에 그 받으실 수 있는 그 적용 대상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그런 이제 제한 적용 대상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수출 기업이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수출 품목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하죠. 대상 품목에 있어서는 이제 양자를 비교해 보시면 딱 틀린 게 나타나죠.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게시된 수출 물품만. 어떤 HS 코드는 간이정액 환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아예 그 환급율표에 금액이 없는 HS 코드도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개별 환급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이나 적용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그 개별 환급은 조금 좀 간이정액 환급보다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수출 사실 확인 서류해서 수출 신고 필증과 납부세액 증명 서류라고 해서 이제 뭐 기납증이나 분증
같은 것들, 그다음에 원재료를 가져와서 제조 공정에 투입됐기 때문에 그 원재료가 공정상에 투입돼서 어느 정도 소요를 하는지에 대한 그 계산서 같은 것들, 그래야 환급액을 계산하겠죠, 정확히. 그런 계산서 등의 복잡한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개별 환급으로 받으시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 환급 업무만 또 전담하는 직원을 이렇게 또 두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개별 환급으로 환급을 받으시던 간이정액 환급을 받으시던 그 화주의 선택에 의해서 환급액이 높은 쪽으로 결정하신다거나 아니면 절차가 좀 간소한 쪽으로 결정을 하신다거나 양자 제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기업에게 좀 편리한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외 셀러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출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시면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세 환급 부분인데요. 관세 환급을 받으시는 그 방법은 굳이 개별 환급까지는 가지 마시고 수출 신고 필증에서 나오는 그런 서류만 가지고 간이 정액 환급을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환급액이 발생하니까 좀 간소한 제도, 편한 제도를 좀 이용해 보시고 염두에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수출 사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필증 발급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환급의 핵심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간이정액 환급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간이정액 환급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환급 신청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수출한 때 수출 신고 필증상의 수출 신고 수리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년이 넘어가 버린 수출 신고 필증을 가지고 계셔도 그 필증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환급액은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없죠. 이미 신청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위약 환급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고의 거래 구분해서 코드별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원상태 환급이라는 부분들을 또 이제 한번 간략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원상태 환급은 뭐냐면 물건이 들어왔던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위약 반송은 수출을 했던 송화인에게 바로 내보내는 거지만 원상태 환급은 반드시 그 송화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관을 진행하다 보면 원상태 환급으로 수출 신고를 했는데 수입 신고 필증까지 이제 필수 서류니까 외국에서 수입했던 그 증빙 서류 수입 신고 필증까지 같이 이제 그 세관에 제출이 되는데 수입했던 가격보다 내보내는 가격이 오히려 더 낮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적자 수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상태 진행을 하면서 적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적자 수출로 내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 이게 보통 이제 세관에서 적자 수출은 원상태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금액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수출신고 필증이고 그 필증이 발급되고 나면 원상태 환급 72번이라고 거래구분이 기재된 수출신고 필증이 발급되고 나면 그 필증에 근거해서 이제 환급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 원상태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위약 환급에 관련된 요건과 실제적으로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는 이 원상태는 2년이고요. 아까 위약은 1년이었죠. 수입신고 필증사항의 품명 및 규격 상태 등 물품 조건이 동일할 것. 그러니까 원상태, 원래 수입했던 그 상태 그대로의 물품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용하던 물건은 원상태 수출 대상이 아니에요. 세관에서도 원상태의 거래 코드를 넣고 이제 수출 신고를 하면 세관 공무원이 나가서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게 중고인지 신품인지부터 봅니다. 만약에 그 물건이 들어와서 사용하다 내보내는 거를 원상태로 신고했다가는 물론 이제 통관도 되지 않고 그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입신고 필증상의 품명 규격 상태 등이 물품, 수입했을 때의 물품 조건과 동일할 것, 원상태라는 그 부분을
요 요건에 대입시키면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적자 수출 경우에는 원상태로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당연히 한국산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수입신고 필증도 다 같이 제출돼서 이제 수출 신고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원산지 그 수입신고 필증상에 원산지가 중국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제조 가공 없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잠깐 머물렀다가 그냥 수출을 해버리는 원상태 같은 경우에 그걸 KR로 넣으면 결과적으로 원산지 둔갑에 해당이 되겠죠.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산이 아니어야 된다. 이건 어차피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환특법상 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FTA의 활용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관세 환급은 이제 그 관세 파트에서도 이제 상당히 조금 복잡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들만 숙지하시고 기본적으로 실무는 이제 관세사들이 서류를 구비해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요청한다던가 환급 신청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차피 다 이제 그 관세사들 사무실에서 이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어떤 환급이 있는지 어떤 환급 중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끝난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걸 적용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간이정의 환급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유심히 봐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 글로벌 셀러 뭐해서 해외 판매하는 그런 분들이 수출 신고 필증을 발급받고 나면 얼마든지 간이정의 환급이 활용이 가능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를 내가 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에 나오는 이 환급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챕터가 아마 이제 그 FTA 활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FTA 활용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FTA를 그 활용함으로써 있는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지금 체결 현황 나와 있는 요 이제 지도상 보시면 우리나라와 맺어져 있는 그 국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021년 3월 기준으로 총 17개의 협정 57개국과 맺어져서 지금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제 FTA 포털 기준으로 나와 있는 체결 현황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명 타결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또 있는데 이게 RCEP 그래서 뭐 아세안 10개국하고 한중일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들어가 있는 메가 FTA라고 얘기하는 RCEP이 2월에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 인도네시아 세파도 지금 발효를 기다리고 있고 한 이스라엘, 한 캄보디아 역시도 지금 이제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FTA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각 나라마다 세계적으로 전부 지금 FTA를 맺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FTA란 그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나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 그러니까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에게 부여하는 협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FTA 활용하는 데 있어서 원산지 결정 기준 뭐 이런 식으로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놓았어요.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생산되거나 제조된 국가, 즉 물품의 국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은 그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합니다. FTA 원산지의 중요성은 뭐 FTA 체제 내에서는 동일한 수입 물품이더라도 그 원산지에 따라서 차등 관세율, 그러니까 관세율이 다 이제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차등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그 원산지가 FTA 체역국 내에서 특혜 관세 적용되고 그 원산지가 FTA 체약국 아닌 그 나라에서 역외산이면은 일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물품의 원산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같은 HS 코드라도 중국산 우리 한중 FTA 맺어져 있죠. 또 뭐 어디 다른 중국
FTA에 맺어지지 않은 나라들을 요즘 좀 찾기 힘든데 그 맺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들어왔을 때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세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물품에 대한 이제 그 특혜 세율,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 또는 그 나라의 기업들의 이제 그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FTA가 맺어져 있는 나라와의 교역에 있어서는 FTA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나에게 유리하겠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 원산지하고 FTA는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 원산지 결정 기준에 의해서 이 물품의 국적이 어디다, 원산지가 어디다라고 해서 판정하는 거를 원산지 판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조를 하거나 또는 그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물건을 사서 사입을 하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를 아마 분명히 부딪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저쪽 상대국에서 내가 너네 물건을 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선적 서류에도 원산지 증명서, 우리나라 서로 이제 FTA가 맺어져 있는 그 체약국이다 보니 원산 증명서 발급해 줄 수 있나요? 이 물건이 해당 FTA에서 원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을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가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실무상으로는 원산지 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산지 판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때로는 그 물건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물론 이제 대체제나 무슨 미소 기준 해서 다른 이제 보충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다 동원되고 나서 판정을 해도 그렇다라는 결과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을 하시죠. 이 물건은 한국에서 제조된 게 맞습니다. 이게 왜 한국산이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물건이 한국산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물건이 단지 그 FTA에서 규정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화주가 그런 방법이 그러면 뭐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 공정상에 나오는 이 원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체하실 수 있는 거래선 같은 것들을 조금 변경을 하셔서 한국산으로 충족될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는 것 자체도 전부 다 이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범주에 속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라는 것, 한국산이라고 판정돼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수출 기업들은 항상 그 부분들이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느 대륙, 어느 국가가 주 거래선이다. 어느 나라로 이제 주로 내보낸다라고 하면 그 상대국과 맺어져 있는 FTA가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내 물건에 대한 HS 코드 그리고 내 물건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에 의해서 이게 FTA에서 요구하는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을 할 수 있는지 충족을 했다면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그 단시간 내에 되는 건 아니고 구비해야 되는 서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미리 좀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차원에서 이 FTA 활용이라는 챕터를 끼워 넣은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FTA나 원산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 위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가 준비하면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FTA 적용 요건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그 도표나 도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FTA 관련된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관세사들이 이런 그 도표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뭐 거래 요건, 절차 요건, 원산지 결정 기준, 운송 요건, 품목 요건, 뭐 해서 이제 이 거래를 충족할 수 있는 한국산이라는 걸 충족할 수 있는 요건들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맞춰져 있는지,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를 다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돼요. 거래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내 거주자가 수출하고 최약국 소재인이 수입할 것, 양 당사국이 FTA를 체결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품목 요건은 양어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해당할 것. FTA가 맺어져 있지만 서로 그 시장은 보호하기 위해서 양어하지 않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조금 보호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 많이 서 있죠. 그래서 이제 농림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요. FTA가 맺어져 있어도 기본 세율이 그냥 적용되는 품목에 해당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양어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서 빠져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겠죠.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도 그 세율, 없어도 그 세율이다라고 얘기하면 굳이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때 내가 그 원산지 증명서나 FTA를 활용하는 거지 아무런 이점이 없다,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 그 절차를 이제 진행하실 그 목적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라. 반드시 FTA 협정해서 특혜 세율을 적용받고 싶으시면 원산지 증명서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수입신고할 때 우리가 보통 관세들이 수입신고하고 나서 관세 그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라고 해서 이 부분 특혜세율 적용해 주세요 해서 신청서를 따로 또 이제 전산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규정, 일반 기준, 품목별 기준에 의해서 원산지가 영내산으로 충족될 것,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 못한다고 해서 한국산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FTA에서 규정된 FTA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충족을 못했다. 그래서 한국산이라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이제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제 좀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운송 요건이에요. 운송 요건은 뭐냐면 그 양 당사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다른 제3국은 거쳐오지 않게끔. 왜냐하면 그 물건이 제3국을 거쳐오는 동안 그 제3국에서 제조 가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A국에 대해서만 특혜세율을 주는 거야. 또 A국은 B국에 대해서만 특혜세율을 주는 거야. 양자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특혜를 부여해야 하는 그런 협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거쳐오는 물건이 어떤 공정이라든지 그런 그 원산지가 바뀌어버릴 여지가 있는 그런 걸 아예 배제하고자 원산지 물품을 운송할 때, 특히 물품을 운송을 할 때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 간에 바로 운송될 것이라고 해서 직접 운송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그 협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때 원산지, 더군다나 FTA 활용에 있어서 직접 운송의 원칙과 이제 조금 연관돼서 이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 환적은 단순히 이제 통과 화물이라든지 운송의 편의상 이게 거쳐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적해서 운송 수단을 갈아타고 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직접 운송의 원칙을 침해했다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FTA 적용 요건은 이게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거는 이제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FTA만 뭐 이제 그 며칠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원산지 결정 기준은 한국산인지 FTA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을 판정하는 국적을 판정하는 그런 기준이구나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관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 이런 부분들은 원산지 또는 FTA 관련돼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용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관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 이런 부분들도 용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이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일반 기준에서 이제 기본 원칙과 이제 뭐 누적 기준, 미소 기준 이런 기준들, 그다음에 이제 PSR이라고 불리는 품목별 기준은 반드시 동시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원산지 기준에 의해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은 화주가 하시기는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이제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없고요. 관세사가 조금 조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컨설팅의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 부분인데요. 대외무역법상 주로 HS 코드 6단위 변경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반드시 FTA 특혜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양어 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그 특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빨간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원산지 표시 제도상 원산지 개념과 FTA 원산지 개념은 다르다. 이게 상당히 또 실무상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제 기재해 놓은 건데,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부분은 대외무역법에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이제 그 첫 시간에 뭐 그 대외무역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이제 쭉 열거하면서 원산지 제도에 관련된 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산지 표시라는 거는 뭐냐면 그 물건을 국적을 그 물품에 기재하는 걸 말합니다. 표시하는 것. 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이라고 표시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원산지 표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FTA 원산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물건 자체에 대한 이제 원산지 증명서라는 이제 개념으로 조금 이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제 수입 신고를 하고 나면 검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이제 그 수입하는 그 기업에 대표님 요번에 뭐 수입 신고했더니 수입 검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우리 원산지 표시, 원산지 잘 돼 있어요. 원산지 증명서 드렸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원산지 증명서는 특혜 세율, 그러니까 기본 세율보다 낮은 FTA 세율,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그 절차적인 그 필수 구비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고, 원산지 표시는 그 물품의 메이드 인 코리아, 지금은 이제 코리아가 아니겠죠. 수입품이니까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재팬 뭐 이런 식으로 그 원산지 표시가 제품에 되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우리 원산지 표시 잘 되어 있습니다. 또는 원산지 표시 이번에 뭐 안 돼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주가 그때는 이제 그 개념을 좀 구분을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입 신고하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세관 공무원이 물품을 개장해서 뜯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원산지 표시예요. 원산지 표시. 세율에 관련된 원산지 증명서도 어쨌든 그 형식적인 기재 사항을 보기는 하지만, 검사를 나갔다라고 했을 땐 제일 먼저 보는 게 서류와 실제 신고한 물품이 일치하는지, 수량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보세 구역에 물건을 장치한 상태로 거기서 원산지 보수 작업을 하죠. 그 뭐 스티커는 부적정이라 요즘 그렇게 작업하라고 이제 시정 요소가 나오지 않는데,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찍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의류나 뭐 패브릭 재질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라벨 작업을 하게 한다던가, 그 물품에 적정하게 원산지 표시하는 방법들이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 관리 규정까지 쭉 보시면 그 각각의 물품별로 어떻게 작업을 그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그 하자가 치유됐을 경우에만 통관을 해주는 이런 절차를, 추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원산지 표시 제도와 FTA 원산지 개념은 그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죠. 원산지, FTA 원산지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FTA에서 그 물건을 판단하는 기준의 요건에 합당한가, 그 요건을 충족했는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원산지 판정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거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얘기하는 COCO라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산지란 그 물품이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고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원산지 증명서라 함. 원산지 증명서라 함은 수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다라고 이제 그렇게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반드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도 있는데요. 이게 관세 양어 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 내에서 원산지 표시 문제 및 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요구, 상공회의소도 발행 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비특혜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행은 하진 않고요. 상공회의소에서만 발행이 됩니다. 특혜 원산지 같은 경우에만 이제 상공회의소도 그 업무를 하고 세관은 거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그런 원산지 증명서, 비특혜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한국산이라는 출처 기능을 좀 수행하는 그런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뭐 이렇게 좀 양자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특혜 원산지 증명서에 보시면 전부 다 무역 협정이라든지 FTA에 의해서 이제 발행되는 그런 원산지 증명서들을 말한다라고 해서 그 예를 쭉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도 그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A 활용 순서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쭉 해서 이제 읽어보시면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되실 거예요. 일단 FTA가 발효가 됐다. 내랑 거래하는 그 상대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와 FTA에 맺어져 있는 그런 최약국에 소재하는 기업이다라고 했으면 내가 그 물건을 저쪽 상대국에 수출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주면 내 물건을 수출하고 뭐 이런 협상 과정에서 내가 원산증명서 발행해 줄 테니 너는 어쨌든 그럼 어차피 관세는 다 물품의 원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비용이고 단가를 높이는 요인의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끊어주는 원산지 증명서 가지고 수입 통관을 하면 낮은 세율 또는 뭐 0%의 그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면 어쨌든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가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 전부 그 단가든 뭐든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유리한 그런 위치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FTA를 이제 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자에서 보면은 뭐 국내산 물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경제 영토를 넓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 그 FTA 그 기업이 속한 그 국가와 FTA 협정 발효국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양어 대상일 수도 있고 양어 대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HS 코드, 품목 분류 HS 코드에 따라 그 FTA 세율하고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정해지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내 물건의 HS 코드가 뭔지 반드시 품목 분류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하자. 뭐 그래서 뭐 관세사들과 상의한다거나 그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다던가 내 물건에 대한 HS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HS 코드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상대국의 관세 그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3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참고하시라고 뒤에 어떤 식으로 조금 넣어놨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외국 관세율. 제가 이제 그 무역협회에서도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의 유형을 이렇게 조금 보다 보면 베트남 세율이 얼마입니까? 내지 브라질 세율이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이제 저는 한국 관세사라서 한국 세율을 제일 잘 아는데 그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거에 속하고 상담을 하시다 보면 물론 FTA를 활용하시고 싶어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 베트남 세율 알려주세요. 인도네시아 세율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브라질하고 맺어져 있나요?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을 또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질문들이 요즘은 상당히 조금 복잡하다 내지 우리나라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 페이지를 넣어 놓은 이유는 외국의 관세율이 궁금하실 다라고 했을 때 또는 외국의 면세 한도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외국의 관세율을 조회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는 것도 참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는데 보시면 외국 특히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네시아 한인도 세파도 한인니 세파라고 하죠. 한 인도네시아 세파도 이제 곧 발효될 예정이라서 인도네시아를 기준으로 한번 이제 그 화면으로 캡처한 요 장표를 만든 건데요. FTA 포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무역협회 트레이드 내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 세율을 이제 확인할 때. 그래서 FTA 포탈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국가별 관세율표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다음에 2번 검색 코드에 내가 아까 확인한 나의 물건 HS 코드를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요 인도네시아 국가 설정을 해서 보시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3916에 90에 99 6자리까지 세개 공통이니까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마 8자리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해서 보시면 세율이 나오고 요렇게 해서 적용될 수 있는 세율들을 이렇게 조회하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해놓은 거고요. 관세청의 FTA 포털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협회 트레이드 내비라고 또 있어요. 트레이드 내비에 들어가 보시면 관세율 조회가 있고요. 대상국 인도네시아로 넣고, 391690에서 이제 6단위 기준, 그 세계 공통인 6단위 기준으로 한번 검색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해서 여기 부분 플러스를 누르면 내가 궁금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기본 세율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0%인데 지금 FTA 아세안 FTA가 지금 이제 발효가 돼 있기 때문에 협정별 세율 하면은 CO코 넣으면 5%로 낮아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산지 증명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물품들이 만약에 그 인도네시아로 수출 예정이다라고 하면 내 물건이 FTA에서 원산지 증명서 끊어주면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를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런 순서대로 나간다. 이거 관세사들이 이렇게 해서 그 체크리스트를 다 하나씩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PPT 장표를 넣어놓은 거라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상대국이 그 FTA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원산지 결정 기준도 이제 그 결정이 되었을 거고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판정해 볼 수 있겠죠. 원산지 판정 절차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판정을 해보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이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시고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고 나면 관련 서류는 반드시 5년간 보관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는 원산지 검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원산지 검증에 대한 그 대비가 이제 그 잘 되고 있는 편에 속해요. 원산지 관련된 부분들은 5년간 잘 파일링 해두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했다면 그 기본적인 그 발급의 증빙 서류들까지 다 같이 보관을 하셔야 돼요. FTA 원산지 프로세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깊이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든지 원산지 확인이나 판정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원산지 소명서, 뭐 제조 공정도, 그다음에 BOM, 원산지 확인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다 언급이 돼야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판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실 때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FTA 포털에서 이제 제가 캡처를 해갖고 온 건데 역시 우리나라가 FTA 강국답게 그 맺어져 있는 국가도 57개국에 해당이 되고 그 협정도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제 포털에 그 인터넷 그 URL을 적어놨는데요. 포털에 들어가서 이제 한눈에 보기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보셔서 각각의 국가별로 발급 방식, 어떤 건 자율 발급, 어떤 건 기간 발급,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FTA 활용하고자
하고자 하시는 그 FTA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FTA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마 발급 방식이나 누가 발급하는가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고, 워낙 많죠. FTA가 지금 발효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한 EU 같은 경우 또는 한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관세 유형, 양어 유형에 따라서 점차 FTA 그 세율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관세 철폐에서 0%로 가는 거예요. 단지 0%로 가는 그 기간을 어떤 품목은 5년, 어떤 품목은 10년, 어떤 품목은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세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몇 년 안에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좀 상이하다 뿐이지, 어쨌든 0%로 해서 관세 철폐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EU FT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관세율이 0% 물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발효된 지가 오래돼서 이제 많이 관세가 철폐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한중도 이제 점점 많이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0% 물품들이 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산지 검증도 한이유 검증을 한동안 되게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중 FTA를 적용을 해서 진행했던 건에 대해서 이제 세관에서 검증에 대한 그 서면 요구서나 요청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진행을 했던 그런 건수들이 이제 누적이 되니까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잘 보관을 하셔야 돼요. FTA 원산증명서 양식,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 발급인데, 자율 발급이라고 하다 보니 너무 이제 통일된 양식이 없어서 우리나라 세관에서 그냥 이제 권고서식처럼 이런 양식을 하나 이제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적어도 미국과 거래할 때 이렇게 기재하면 협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될 겁니다. 라고 하고, 이 원산지 증명서 서식에 기재된 내용들이 선적 서류상에 다 이렇게 조금 흩어져 있어도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협정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FTA 증명서 양식, 그래서 이제 미합 중국에 나와 있는 원산지 서식은 이제 권고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이제 양식 같은 거, 그 다음에 한중 같은 경우는 기관 발급이기 때문에 요런 게 정형화된 이런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리아, 차이나 FTA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중 FTA 관련된 원산증명서 양식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시면 코리아 아세안 프리 트레이드 에리어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 폼 AK라고 부르는 한 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폼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간 발급이라서 정형화된 폼이 존재하는 거고요. 한인도 세파도 역시 기간 발급이라서 정형화된 폼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별로 조금씩 이제 기재 내용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게 어느 협정에 대한 원산 증명서인지 보시면 요 우측에 상단을 보시면 어느 협정에 의해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율 발급이다라고 해서 한 EU FTA, 한 터키 FT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 발급에 대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제가 이제 그 기재했는데, 이 부분은 자율 발급이되 이 신고문안은 원산지 증명서에 가름하는 신고문안이기 때문에 이 신고문안을 변형시키시면 안 되고, 여기에 그대로 이 신고문구를 선적 서류상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한유 FTA 같은 경우에는 6,000유로를 기준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 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이유가 여기 있네요. 발급 방식은 자율이고 발급 주체는 6,000유로 초과할 경우엔 인증 수출자다. 그렇다면 6,000유로가 초과하지 않으면 굳이 인증 수출자 아니어도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00유로를 초과하는 원산지의 그 인증 수출자인 경우에는 이 원산지 신고 문구 안에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제가 위로 올리고 있네요. 잠깐만요.
커스텀스 어서라이제이션 넘버에 대해서 여기 인증 수출자 넘버를 기재하시는 란이에요. 그래서 6천 유로의 물품을 수출하실 때는 내가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 수출자의 그 인증 그 지위를 받으신 그 인증 수출자 넘버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 그 넘버를 기재하시고, 그리고 프로덕트 그래서 여기다 KR이라고 적으시거나 코리아라고 적으셔서 그 원산지가 한국산이고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원산지 물품이다라는 거를 이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수출하시면 그 상대국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거죠. 한 터키와 한 EU가, 이 터키라는 나라가 이제 그 지리상으로도 이제 유럽과 가깝고 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터키 FTA를 맺으면서 한 EU FTA를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고 문구도 거의 동일하고 원산지 그 인증 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는 거 외만 제외하면 신고 문구도 거의 같고, 그 자율 발급 형식으로 진행을 많이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터키와 한 EU 자율급의 예다라고 해갖고 그 신고 문구를 지금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각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왜 끼워 넣었냐면, 우리가 그 글로벌 셀러라고 해서 소량의 그런 다품종의 물건을 이제 수출을 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일일이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물건 자체가 한국산이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원산지 증명서 없어도 그 서류상의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현품의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원산지에 대한 그런 이견이 없게끔 서류상에 다 기재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뭐 싱가포르, 미국, 페루, 캐나다, 호주,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와 1,000달러 이하 물품을 수입할 경우, 이제 상대국에서 수입할 때 수입국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 요건을 면제한다. 이런 기준, 금액 기준에 해당이 되는 물품들을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국에서 코리아라고 하는 물품으로 특혜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금액이 넘지 않을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를 굳이 세관에서 제출 요청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특송 물품으로 이제 특송을 통해서 이런 전자상거래용 물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특송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할 때도 중국에서, 아무래도 인천이 지역적으로 좀 중국 물품들이 이제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특송 물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하면서 이 물건 자체가 그 제출 면제 금액 한도 안에 들어오고 서류상에 메이드 인 뭐 차이나, 그리고 현품에도 화주가 말씀하시기를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중국산이라고 잘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원산지 제출 면제건으로 해서 그 특혜 세율을 적용받으면서도 원산 증명서는 구비 안 하도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죠. 칠레 같은 경우도 미화 1,000달러, 뭐 아세안 같은 경우에 뭐 FOB 가격 2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이라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출 규제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앞서 이제 3일에 걸쳐서 이제 수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그 위법상 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통관을 해주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수출 사실 미신고, 또 다른 물품 위장 신고 해서 관세법의 269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 보면 밀수출입죄에 해당이 됩니다. 수출 사실을 미신고했다라고 하면 밀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세법 269조에서 뭐 270조 쭉 나가는 것들이 이제 관세법에 대한 그 위반 사항을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쭉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밀수출입죄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수출 신고를 했으나 소정의 항목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이게 바로 허위 신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 물품 가격 조작 신고자 같은 경우는 가격 조작죄에 해당이 되고요. 금지품, 예를 들어서 뭐 정부 기밀을 누설하는 그런 것들, 또 뭐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뭐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하는 물품, 뭐 도화, 음반, 비디오물,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금지품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같은 것들,
화폐나 채권, 그다음에 그런 유가증권의 이제 모조품, 위조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금지품에 해당이 되는데 금지품을 수출한 자 역시도 다 이제 그 269조에 나와 있는 요 그 밀수출입 그 위반하는 그 범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관은 이제 좌측에 있는 건 아예 통관이 안 되는 거고요. 기타 통관이 이제 보류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보류입니다. 그 하자가 치유가 되면 통관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출 신고 기재 사항에 이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하면 통관해주겠죠. 그리고 수출 신고에 따른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구비를 해서 제출하면 통관해주겠죠. 이게 통관 부분에 대한 그 통관 보류가 떨어지면 그 하자 부분이 어떤 것에 대한지를 충분히 소명을 하고 다시 제출해서 보완이 되고 나면 통관을 해주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좌측과 우측은 그러니까 그 사안이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 수출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한 범주에 넣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산지 허위 표시자. 우리는 이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외국산 물품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산지 둔갑을 하는 거죠. 그 물품들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해서는 안 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무역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을 했어요. 그리고 수출을 뭐 저쪽 이제 남미 쪽에 이제 계약을 맺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 계약을 하면서 세관에서는 이렇게도 이 원산지 둔갑하는 것들을 잡아내는데 수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은 품목의 같은 규격을 가진 사양의 물건이 바로 수출 신고가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때 그걸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급습을 해서 그 업체에 찾아가죠. 그리고 수입 서류, 수출 서류들을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다 뒤집어 엎습니다. 조사과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적발된 기업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그 수출 계약을 맺은 업체가 우리는 중국산을 싫다. 반드시 한국산으로 납품해 주길 바란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한국산으로 납품을 하려니까 단가가 너무 높아서 마진이 아마 박했겠죠. 그러다 보니 중국산을 들여와서 그 중국산을 한국에서 포장만 바꿔서 패킹 이렇게 해서 다시 그 계약 맺은 그 업체로 납품하는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납품을 해왔던 거죠. 그거를 세관에서 수입 관련된 실적과 수출 내보내는 실적을 모니터링해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했고 갑자기 그 조사관에 이제 관할이 없습니다. 이제 막 나서 부산세관에서 날라와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원산지를 둔갑하는 경우에는 그 징역이라든지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징역이라든지 그 벌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그 책정된 게. 그래서 이 원산지 둔갑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관세사들이 캐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관세사들이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서류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바꿔도 우리는 그걸 이제 알아채기가 어려운데 세관에서는 여러 자료들이 좀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알아서 바로 잡아내더라고요. 원산지 허위 표시자, 원산지 둔갑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미선적에 관련된 과태료, 아까 말씀드렸죠? 수출신고 필증을 발급받고 나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는 선적을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선적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적재기한 연장을 통해서 한 달씩 1년의 범주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과태료가 나오지 않게끔 적재기한을 연장한다던가 부득이 계약이 취소되었다던가 선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수출신고 필증을 취하를 하시던가 어떤 조치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과태료가 나오고 그 위반에 대한 횟수가 많아질수록 과태료도 점점점 늘어나는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미선적 관리를 좀 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취하를 하거나 수출 신고 필증을 취하하거나 정정할 때는 오류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점수가 많이 축적이 돼서 누적이 됐을 때는 그 자동 신고 수리에서 배제가 돼요. 건건이 세간의 서류를 제출한다던가 수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 점수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정정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시면 좋지 않겠죠. 화주 실적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정에 대한 부분들은 서류가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된 다음에 수출신고 필증을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급하다고 그 수출신고 필증을 발급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정정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출 통관에 대한 그 이제 규제 제도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제 참조 사항인데요. 인코텀즈에 대한 부분들을 인보이스를 통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게 11가지 조건, 11가지 정형 거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10년마다 이제 개정이 됐고 2020년도에 개정된 게 최신판입니다. 그래서 최신판에는 이제 DPU라는 새로운 거래 조건이 생겼는데 이게 DAT 조건에서 DDU 조건으로 이제 명칭이 좀 바뀐 거죠.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수출자 또는 이제 그 인코텀즈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수출자를 기준으로 거래 조건을 공부하셔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수출자라는 기준을 딱 정해두고 어디까지 운송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할 것인가, 물품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비용과 위험을 어느 시점까지 부담하는가에 따라서 수출 물품의 원가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초보 기업들 해서 컨설팅도 이제 그 다니는데 그 부분들이 가장 많이 붙는 질문이 그 원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무역에 대한 그 기초적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 작성을 하시려니까 도대체 이 물건을 이제 그 수입자는 FOB로 하자, CIF로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용어조차도 모르겠고 그 조건을 어떻게 검색을 해서 알아냈는데 그 조건을 해야 하면 내가 어디까지 무슨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되는지 원가나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걸 물품에 녹여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거래 조건을 하나씩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적인 제약 사항 때문에 이게 무역 실무라든지 뭐 어떤 그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꼼꼼히 공부를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어서 일단 요 표를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좀 숙지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코텀스 2020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제 그 참조 사항으로 해서 이제 페이지를 작성을 한 거고요.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들도 캡처해 온 내용들입니다.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판매 비용을 그 책정하시는 걸 해보신 분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렸던 그 외국의 세율이 궁금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국의 세율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쭉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한 60여 장에 달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은 거의 한 번씩 언급을 하면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실제로 접속하시는 분들과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채팅창에 질문을 이제 써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면 강의할 경우에는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받아가면서 이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다거나 이 부분들을 다시 이제 리플레이 해가지고 보시면서 의문이 생기신다라고 하셨으면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문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조금 확인하는 게 좀 빠르고요.
3 일에 걸쳐서 이제 간략하게 수출 절차에 대한 부분, 또 수출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수출 절차 이외에서 이제 파생돼서 또 다른 측면에서 준비하셔야 되는 관세 환급이나 FTA 관련된 부분들까지 간략하게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이제 좀 노력을 했고요. 필요한 부분들 실제적으로 더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원자재 증명서를 끊으신다거나 관세 환급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 또는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이제 수출 신고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어떤 그 좀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일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이제 또 신년에 사업 번창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